세계와 경제를 담는 새로운 지식 플랫폼 메디치보라 진행을 맡은 민소장 민경주입니다. 함께 진행을 맡고 있는 매대표 김현종입니다. 우리가 2022년 정말 글로벌한 뉴스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상당히 오래 지속이 되면서 좀 피로감도 높아지고요. 거의 뭐 생활 속의 전쟁처럼 느껴져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사실은 올 연말과 내년에 뜨거운 국제적 이슈로 결국 등장할 수밖에 없는 게 이란의 핵 문제가 될 것 같다. 이런 뉴스들이 좀 많이 나오잖아요. 이란과 미국의 핵 협상, 앞으로 뭐 6개월, 1년간 뉴스를 굉장히 많이 탈 거라고들 그러는데 오늘 모신 분이 바로 그 전문가십니다. 현직 외교부 차관으로 있으면서 이란을 세 차례나 공식, 비공식 방문하신 국내 최고의 최근 이란 전문가 최종권 전 외교차관이신데요. 지금은 이제 학교로 연세대학교 정액과로 복귀하셨습니다. 최 교수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학교로 들어가시니까 어떠세요? 오랜만에. 멍하죠. 예, 왜냐하면 5년 동안 정부 생활하면서 급하게 혹은 긴장되게 살다가 우리 젊은 친구들 보니까 아 이렇게 좋은 세상이 있었는데 라는 생각도 들고요. 전 정부의 사람으로서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답답하기도 하고 예, 때로는 겁도 나고요. 예. 또 우리 한반도 상황도 조금 우려되는 것이 있고요. 정치 외교를 전공하셨고 평생을 학업을 통해서 연구한 주제들을 현실 정치 외교 현장에 직접 대입을 해보셨잖아요. 네. 이론과 실제의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가 많죠. 이론은 복잡한 세상을 좀 간단히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현실은 특히 외교의 입장에서 보면 늘 상대방이 있다라고 하는 것. 또 그리고 상대방은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국내 정치에 항상 민감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정치는 지역 정치다. 그러니까 all politics is local이라고 그러는데 국내 정치가 국제 정치 혹은 외교 정치가 절대로 분리되어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문재인 정부 때 이제 맡으셨던 걸 보면 국가안보실의 평화군비통제비서관, 국가안보실의 평화기획비서관, 그리고 외교부 1차관 이렇게 역임을 하셨어요. 네, 조금 헤비하고 무거운 것, 예. 그러니까 좀 유쾌하지 않은 것, 뭐 이런 것을 다뤘고요. 2020년 8월 15일부터 올해 5월 10일까지는 1차관으로서 뭐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주제가 되는 이란 핵 합의와 관련된 혹은 한 이란 관계와 관련된 일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두 가지 제가 청와대에서 했었던 일과 차관으로 했었던 일은 이란을 겪어보니 매우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좀 미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대목에서 그걸 느끼셨나요? 우리 통상 이란 핵 합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반도의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매우 좋은 사례로 케이스 스터디로.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향점을 알려주더라는 것이고요. 또 북한을 어떠한 형식이든 다뤄보고 가지고 있었던 지식들이 이란과의 교섭, 인터액션 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됐다는 점은 좀 말씀드립니다. 북한을 다뤄본 것이 이란과 외교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 그렇습니다. 참고로 저는 이란 전문가가 아닙니다. 현재의 이란에 대해서 전문가다. 이란과 중동에 관한 전문가라기보다는 예. 외교를 해보니 이런 것들을 한번 공유해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그래도 뭐 현재 테헤란에 가장 많은 소스를 갖고 있는 사람은 최 교수님 아닌가요? 그건 테헤란에 있는 우리 친구들이 더 어려워질 말씀이기 때문에 확인도 부정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 15일이었어요. 9월 15일에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이 러시아와 이란, 그러니까 두 대통령의 회담이 성사된 배경이 된 곳이자 이란이 곧 합류한다는 이 상하이 협력기구 SCO의 성격 그리고 참가국들 이것이 매우 궁금하거든요. 예, 상하이 협력 기구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상당히 기원이 긴 경제 혹은 정치 협력체였습니다. 이제 와서는 이렇게 반미적 성향을 띈 것으로 저에게 눈에 들어오는데요. 당연히 중국이 중국 주도 리딩 역할을 하고 있고 또 반면에 러시아가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소위 스탄 컨트리라고 스탄. 하는 중앙아시아 있죠. 뭐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그리고 흥미롭게 인도가 들어와 있어요. 파키스탄과 인도와 파키스탄이 네. 함께 네. 들어가 있는 매우 그리고 드문 지금 방금 제가 열거해드린 나라들이 9개의 국가인데 지도상에서 보면 우즈베키스탄하고 국경을 공유하고 있거나 근접한 나라들입니다. 그러니까 1996년도에 아프간을 둘러싼 이 나라들이 이 접경 지역의 보안과 안전을 논의하자는 식으로 해서 순수한 지역 협력체였어요. 그리고 작년에 SCO 정상회의에서 이란의 SCO 가입을 허가합니다. 근데 이게 이란한테 상당히 중요한 의미인 것이요. 이란이 이슬람 혁명이 난 이후에 처음으로 유엔을 제외한 지역 기구에 가입한 것이 최초입니다. 40년 만에 네. 처음에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을 통해서 국제 질서의 변화 속에서 굉장히 이 회의가 또 다른 층에서의 미국의 대항마로서 굉장히 의미를 갖는 거고 특히 이란의 합류가 외교적으로는 굉장한 의미를 갖는 거네. 예, 그렇습니다. 일종의 하나의 판때기라고 생각한다면요. 지구별에 있는 여러 가지 정치판이 있는데요. 중국은 우리 한반도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자기가 접경 지역에 있는 소위 국경의 입장에서 보면 그 서쪽에 있는 여러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도 매우 중요한 것이거든요. 또 이 중앙아시아의 국가들, 뭐 우즈베키스탄 등등에서 보면 구소련 국가로서의 정체성이 강할 뿐만 아니라 부상 국가인 중국과의 소위 협력적인 관계가 될 때 자신들의 지속적인 성장이 담보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미국은 너무 멀거나 아니면 미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중국도 그렇고 러시아와의 관계도 상당히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들 국가들이 움직이는 것을 보면 매우 국익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것 같아요. 지금 올 여름에 이렇게 중동에서 벌어진 상황들을 보면요.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를 갔잖아요. 네. 근데 사우디는 과거에 미국과 아주 뭐 어떻게 보면 굉장한 혈맹 비슷하게 돼 있는데 그 관계가 틀어져 있는데 이제 그거 달래러 갔다가 아주 어떻게 보면 굉장히 홀대를 당하고 왔잖아요. 소위 사우디의 왕세자가 영국 런던의 어떠한 자신을 비방하는 언론인을 소위 암살했다라는 배우로 지목되면서 바이든 당시 대통령 후보가 내가 당선이 되면 사우디하고는 절연할 거야 라는 식이었거든요. 윤 대통령이 나토에 갔었을 때 바이든 갔는데 그러면서 사우디를 바이든이 들어간 거 아닙니까? 간 것 자체도 충격이었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이 매우 중요했다고 느꼈어요. 지금은 우크라이나 상황 때문에 에너지 수급 확보가 중요하다. 석유 원유의 가격을 안정화시킬 필요가 있고 그것은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다. 나는 그래서 사우디에 들어가서 빈살만을 만나서 이것을 협의할 것이다. 이게 중요한 건데요. 가치는 없어요. 뭐 연대 이런 거 없고요. 오로지 미국 국익을 서빙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많이 언론에서는 욕을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국익의 관점에서 힘이 센 미국이 이렇게 움직였다는 것을 보면 첫 번째 우리 중동 외교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정말 기동성 있게 움직일 수 있는 외교 그걸 뒷받침해주는 정권의 판단력은 매우 중요해 보이는데요. 세계의 유일 강대국인 미국도 그렇게 가치가 없는 실용성에 입각해서 기민하게 외교하는데 우리는 과연 어떻냐라는 질문을 던지시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란이 새로운 판, 중앙아시아 중심의 외교 질서, 요 판에 뛰어든 건 경제 제재 충격을 좀 줄이기 위한 게 첫 번째인가요? 어떻게 보세요? 탈출구를 모색하는 거죠. 일종의 숨쉴 공간이 필요한 겁니다. 이란의 중앙은행, 소위 이란의 한국은행은 그 테러 지원 단체로 분류가 돼 있어서 국제 금융 거래를 할 수 없을 만큼 제재를 세게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이란 라이시 대통령이 이번에 그 SCO 가서 한 얘기가 중앙아시아의 지역 안보 기구를 확대하자. 그리고 미국의 가혹한 제재를 피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을 소위 대안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SCO 국가 간 교역을 하자예요. 지금 교육을 잘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제재 품목이 많고 특히 이란이 수출할 수 있는 것들이라는 게 결국은 콘덴세이트를 포함한 여러 원유 제품이에요. 우리도 한때는 우리가 소비하는 소위 기름, 원유의 10% 이상을 이란에서 수입했었거든요. 물론 제재 이후에는 그것이 불가능해졌습니다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보면 이란은 미국과의 협상만 바라볼 수 없고 또 지속되는 경제 제재 하에 국민들의 피로감이 높아진 거죠. 여기서 약간 북한과는 좀 다른 것이 한번 개방을 해봤고 제재가 없는 세상에 살아봤는데 제재가 오니까 이게 상대적으로 불편한 거죠. 이란 핵 합의 그리고 트럼프가 들어서 제재가 있었던 그 전까지 한국과 이란의 교육금 규모는 126억 불에 달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1억 분도 안 됩니다. 이란의 가전제품 시장을 우리가 96%를 LG와 삼성이 거의 독과점 형태로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걸 수출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제재 품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빠지게 되었고 그것을 소위 누가 먹게 되었냐면 중국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중국의 확장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제재를 활용해서 어떤 국가를 제재하는데 미국의 동맹 국가인 한국의 제품은 팔 수가 없는 상황이 되고 중국은 그 빈 공간을 점유하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점에서 이제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난 2015년에 이란과 서방이 합의한 이란 핵합의 포괄적 공동 행동 계획,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 이것이 핵심은 뭡니까? 통상적으로 이란 핵합의라고 저희는 칭합니다. 뭐 포괄적 공동계획 혹은 JCPOA라고 하지만 이란 뉴클리어 딜에서 이란 핵합의라고 얘기합니다. 핵무기를 가지려면 여러 가지 실험과 시험을 해야 하는데 그 중에 하나의 원자재라고 할 수 있는 고농축 우라늄, 뭐 플루토늄이 있을 텐데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능력을 저해하고 막기 위한 합의입니다. IAEA가 이란의 요 지역, 이 지역, 이 지역 세 개 지역을 꼽아요. 여기에 니들 핵시설이 있는데 이것을 사찰하게 해주고 그리고 늘 거기다 감시 카메라를 2개 하고 그리고 요 시설의 고농축 우라늄 시설을 없애버리면 불능화시키면 우리는 거기에 맞게 제재를 풀어줄게. 그리고 시한을 2025년으로 둬서 그때가 되면 다시 한번 재검증을 해서 이제 완전히 너희들은 깨끗한 나라야라고 선언하면 완전히 다 풀어줄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핵 보유 국가들과 독일 그리고 EU가 들어오긴 하는데요. 소위 다자주의적인 협상을 통해서 긴 호흡으로 이란의 핵 고도화된 능력을 그냥 과학과 발전 능력으로 전환시켜주는 프로그램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첫 번째 북한에 대한 함의인데요. 비핵화는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이 협상이 매우 길었어요. 표면적으로는 교과서에서는 1년 반이라고 나오지만 물밑적으로 작업이 많이 들어가요. 비엔나에서 타결이 되었지만 오만, 뭐 파리, 뭐 여러 군데에서 소위 이 문 닫아놓고 협상을 합니다. 결국은 이 쟁점이 다시 들어온 것은 2018년 5월 8일입니다. 트럼프가 탈퇴해버립니다. 탈퇴한 이유는 기존의 핵 합의보다 더 확장된 개념의 핵 합의를 이란에 센 요구합니다. 뭐냐면 이겁니다. 결정적으로 요 3-4군데의 핵시설뿐만 아니라 니네들 군사시설도 우리가 볼 수 있게 해줘. 그러니까 전면적으로 미국의 어떤 팀을 이란에 보낼 테니 다 털어볼 수 있게 해줘. 그거는 트럼프가 그렇게 더 세게 쥐면 쥐어진다고 생각해서 한 건가요? 아니면 판을 깨기 위해서 한 건가요? 되게
재밌는 사안입니다. 2018년들로 돌아가면 게다가 5월에 깨거든요. 한 달 후에 김정은 위원장을 만납니다. 이란에 대해서는 전 정부가 만들어 놓은 합의를 뻥 까버리고 과도한 요구를 함으로 해서요. 그런데 핵을 이미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북한에게는 싱가포르에 만나서 이란 핵 합의보다 더 광의의 관계 개선을 먼저 하겠다라고 하는 싱가포르 합의를 맺습니다. 진짜 이상하네요. 그럼 적절한 설명력은 첫 번째 이스라엘이 너무 강하게 반대했다라는 소리 있어요.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회복했다. 이스라엘은 이란과의 이 핵합의 자체를 믿지 않거든요. 어떻게 날짜를 정해놓고 이란이 주장하는 핵시설 위치만 검증을 하겠느냐 이거고요. 아니 이란이 지금 자기 중동 지역에 여러 가지 미사일을 발사하는데 이 미사일 발사체에 대해서 아무런 규제를 하지 않고 우라늄 농축 시설만 가지고 핵합의를 했고 이란발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주장하느냐라고 하는 이스라엘발 우려가 미국 워싱턴으로 전이가 되면서 그 공화당 정부 그리고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이 JCPOA를 없자라고 주장하는 거죠. 여러 가지 동학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오바마 행정부가 그걸 했다라고 하는 것에 불신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입장에서 서울에 앉아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모든 것이 약간 수수께끼 같은데요. 핵을 가지고 있는 북한은 되게 광의의 싱가포르 합의와 그리고 김정은과의 어떤 소위 빅딜을 하려고 했던 반면 이미 지금 어느 정도 합의가 되어 있고 이행 단계를 해야 되는 국가에 대해서는 판을 엎었다는 것은 여전히 제 입장에서도 학자적 입장이든 소위 외교관의 입장에서도 매우 좀 어리둥절하게 하는 겁니다. 흥미로운 것은 바이든 정부가 복귀했지 않습니까? 소위 민주당 정부가 복귀했어요. 그리고 바이든 정부가 선거 기간에 또 두 가지 상반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이란과의 핵합의 복원하겠다. 근데 트럼프가 북한과의 진도를 뽑아놓은 거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탐탁지 않았다는 거죠. 지금 바이든 행정부는 사실 이란과의 핵 협상은 복원하려고 하는데 북한과는 거의 관심의 영역에 완전히 내분.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예, 하나는 핵을 개발했다는 국가이고요. 또 하나는 한번 협상을 해서 성과를 냈던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입장에서도 그것을 단절시킬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상당히 중요한 함의인데요. 이란도 적극적이에요. 단맛을 봤거든요. 제재 없었던 시절에. 테헤란의 당국자 입장에서 보면 지금 우크라이나 위기, 에너지 위기인데 자기네가 원유를 다시 국제시장에 내놓을 수 있다면 자신들의 판은 상당히 커지는 거죠. 경제적 이익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all politics is local, 지역 정치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란 쪽 분위기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유가가 오르고 유가가 오르면 어떻게 수출길만 좀 뚫으면 자기네들이 다시 한번 좀 경제 회생을 할 수 있고 거기에 핵 합의로 뭐 좀 제재까지 풀리면 정말 한번 뜰 수 있다 이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전 세계 질서를 우리가 국제 질서를 보면요. 진영화되고 보호주의화 되잖아요. 미국도 어떻게 보면 자꾸 요즘은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따라하는 것 같아요. 아메리칸 퍼스트. 왜 이렇게 따라간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중간 선거의 이유도 있겠습니다만은. 일단은 근본적으로 중국의 부상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달라진 것 같아요. 중국을 관여해서 WTO에 가입을 시켜서 그러면 중국이 우리와 비슷해지겠지라는 효과를 기대했던 거죠. 물론 중국이 패권국인 미국이 소위 전 세계에 깔아놓은 여러 공공재를 활용해서 성장한 거 있습니다. 미국이 미리 개발해 놓은 기술, 미국이 깔아놓은 자유무역 체제, 미국이 여기저기 투여하는 자기의 힘, 그래서 지역 분쟁을 해결했었던 혹은 지역 분쟁 관리 그 토대 위에 자신이 성장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면서 이 미국이나 국제 제재하고 비슷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지금 안 되는 것뿐만 아니라 미국의 정서는 소위 미국의 중산층의 정서는 그것 때문에 피해를 봤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시카고부터요. 이렇게 내려오면 디트로이트가 있고 디트로이트에서 클리블랜드가 있고 클리블랜드에서 피츠버그 그다음에 뉴욕으로 이어진 요 벨트를 옛날에는 아이언 벨트라고 했어요. 철강 벨트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러스트 벨트인데 요게 다 트럼프를 지지했. 왜냐면 이게 다 유니온이 강한 지역이어서 민주당파였어요. 근데 이게 다 트럼프로 넘어간 거죠. 이걸 트럼프가 잘 활용한 거죠. 근데 그러한 국제적인 환경은 변화하지 않았는데 민주당이 예전처럼 뭐 WTO를 강화합시다. 뭐 자유무역 체제를 강화합시다라고 해버리면 이게 안 되거든요. 국내 정치에. 그러니 바이든 정부가 들어오면서 맨 처음에 했던 것이 중산층 회복, 중산층의 복원을 위한 외교 정책을 피겠다. 두 번째로는 밖에 나가 있는 미국의 생산 기지를 다시 돌려보내야겠는 리쇼어링을 하겠다. 이런 걸 한 거죠. 그러면서 이 코로나를 겪어보니 공급망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인식이 된 거예요. 간단한 문제에서 시작합니다. 이거는 제가 현장에 있어서 느낀 건데 코로나가 20년 2월에 팍 뜨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때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사람들 혹은 동양 사람들이 마스크 낀다고 서양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하고 그랬어요. 근데 정작 미국에는 마스크가 없는 거예요. 우리 정부도 당시 마스크가 부족하다고 했었지만 결국은 미국에 100만 장, 200만 장 지원해 줬거든요. 근데 이게 따지고 보니까 중국제인 거죠. 근데 의약품, 그다음에 배터리 이런 것들이 민감한 품목들이 다 중국이나 타국에 있는 것이라 이 공급망이 매우 취약하거나 느꼈고 그 이유는 이 모든 이 가격만 생각해서 밖으로 생산을 했던 것이 오히려 자기의 취약이다라고 느껴서 이 다시 불러들이자 했던 것이고 그것은 트럼프에게는 먹혀 들어갔던 거죠. 아마 트럼프가 좀 정치적으로 부드럽게 바이든처럼 했다면 지금 트럼프는 여전히 재선 대통령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여러 입법 조치들을 요새 언론을 통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결국은 민주당과 공화당의 합작품입니다. 왜냐하면 입법 조치를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중간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곧 2달 후에 11월 달에요. 역대 미국 행정부에서 관점을 보면 중간 선거는 늘 졌습니다. 요번에 지면 다시 공화당이 의회가 되고 그러면 2년 후에 있을 미국 대선의 그 동력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실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바이든 정부 자체의 지지율이 30%대이니 상당히 좀 불안불안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우 신중상주의적인 입법 조치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타겟 국가가 중국이었는데 우리가 유탄을 맞게 된 거고 중국 입장에서는 고개를 돌려 이란까지도 SCO에 불러들이는 거고요. 다 연결이 되네요. 게다가 지금 한때 우리가 터키라고 불렀던 트루키에도 들어오겠다는 것이고 요번에 특별 게스트로 에르도안 대통령이 SCO 회의에 온 거죠. 이것도 재미있는 것이 트루키에는 나토 회원국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트루키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중재하려고 매우 애를 쓰고 있는 국가입니다. 카스피해를 공유하기 때문에요. 그러면 미국 워싱턴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버터플라이 이펙트로 샹하이 SCO가 커지는데 일종의 원인을 제공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다 엮여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 유탄을 맞았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그러니까. 우리 전기차. 자, 유탄을 맞았다고 하셨는데 그럼 유탄을 맞지 않으려면 어떻게 했어야 되나요? 정부가, 한국 정부가? 불과 몇 주 전에 이 법안이 IRA 인플레 감축법이 통과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시간을 거꾸로 돌리면 5월에 바이든이 방한했었을 때 니네들 이런 거 한다는데 사실이야라고 물어볼 수가 있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주미 한국 대사관에는 의회팀도 있고 경제팀도 있고요. 그다음에 로비 업체도 고용하고 있으면 돌아가는 것을 다 알고 있어야 됐고 그리고 본국 서울에 보고를 해야 했으며 그때 펠로시가 방한했었을 때 대통령이 휴가 중이어서 불과 겨우 40분만 통화했었지만 대통령이 정말 휴가 때문에 문만 땄다라고 하면 총리라도 붙여서요. 니들 이러면 지금 한미동맹, 경제동맹 뭐 한다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라고 담벼락이라도 두고 외쳤어야 우리 기록이 남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IRA 바이오메디슨과 같이 미국의 신중상주의적 이 법안들이 안착이 되고 거기에 대한 유탄을 우리 지금 성장하고 있는 이 신미래 먹거리들이 만약에 다시 주저앉게 된다면 그 시작은 올해 5월 이후부터 발생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또 정권을 막 바꾸고 난 직후인데 바빠서 놓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정권은 바뀌고 어수선하죠. 예. 그러나 거기서 일하는 소위 전문가 집단이라고 하는 외교 공무원들은 바뀌지 않거든요. 그렇죠. 뭐 하루아침에 인사이동이 다 난 건 네. 아니니까. 자, 지금이라도 뭘 해야 되나요? 이런 것이 있겠죠. 뭐 유예 기간을 달라거나 혹은 FTA를 맺고 있는 대한민국인이 그 부분에서 좀 양호를 한다, 유예 조항을 만든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우리 SK 그다음에 현대차 등등이 2024년인가요? 그때까지 아틀란타 이쪽 지역에 공장을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 기간 동안만 우리 예외 조항을 해달라라고 할 수는 있겠으나 당장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야기하는 것이 알았어 검토해 볼게. 조금만 기다려봐.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선거만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시 초기에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정치는 국내 정치, 로컬이다라고 드리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패권국은 안 그랬거든요. 제 지역이 안 그랬죠. 지금은 다 재선. 자기 의회. 이거 이해는 돼요. 그걸 절대 저희는 폄하하고 싶지는 않지만 근데 저는 느껴요. 미국한테 너희들 우리한테 잘해주겠지라고 하는 기대는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다시 핵협상으로 돌아가서요. 미국과 이란의 핵협상 복원이 궁극적으로 어떻게 될 것 같으며 이것이 북한과 미국 또 한반도의 이 핵 문제 해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지 이걸 좀 결론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계속 이렇게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는 그러나 협상 판은 깨어지지 않는 상태로 올해는 계속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쟁점 사안들이 너무 힘든 사안이에요. 미국이 이란 혁명 수비대를 테러 집단으로 지정을 했어요. 근데 이란은 그걸 빼달라는 거거든요. 역설적으로 그거를 이란이 그냥 양보해 버리면요. 합의를 해가지고 협상단이 테헤란에 가면 이란 의회가 뻥쳐버릴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자기네 주권과 소위 자기네 국가를 보위하고 있는 이란 혁명 수비대를 테러 집단이라고 해라고 하는 거고요. 핵살찰에 관련된 문제도 있어요. 그동안 이란의 핵 능력이 좀 강화됐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란이 요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한번 당해봤거든요. 미국의 행정부가 바뀌면서 미국이 그냥 탈퇴해버리고 제재를 부과한 거잖아요. 그거 재발 방지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IRA 건을 이야기했듯이 지금 선거가 걸려 있는 바이든 정부는 핵합의 탈퇴하지 않을 거라고 공약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그러니까 선거가 걸려 있고 사안들이 있어서 지금 계속 주거니 받거니 줄다리기를 할 거예요. 근데 이것은 좋은 겁니다. 아무도 협상장을 박차고 나가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한테 함의가 있죠. 협상을 안 하는 상황보다 협상을 하는 상황이 그 현안을 해결하는데 비용이 덜 듭니다. 협상장을 아무도 박차고 나가지 않는다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고요. 만약에 합의가 된다면요. 평양에 주는 시그널은 매우 긍정적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이든이 그래도 끝까지 끈기 있게 협상을 하네라는 시각일 거고요. 여기서 대한민국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는 현 정부가 어떤 시그널을 명확하게 포장해서 메시지를 하는 것에 달려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의 중재 노력은 보이지 않게 혹은 보이게 매우 중요한 역할입니다. 예전에는 이런 경우에 O와 X만 있었는데 요즘은 협상을 하고 있는 그 자체 세모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맞습니다. 서로가 담벼락인 것처럼 소리 지르고 있어야 그래도 일종의 기록이 생기고 그리고 기록을 근거로 또 협상의 모멘텀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우리 북한 전문가들은 협상 전문가들의 기본은 뭐냐면요. 북이 준다고 하는 것은 빨리 받아내고 북한테 더 받아내고 싶은 것은 협상체를 유지해서 계속 지속시켜야 되는 건데 하노이에서 뻥차고 나가버린 거죠. 근데 이란에서는 안 그런다는 얘기죠. 미국이. 네.
그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제3자인 유럽의 이런저런 국가들이 계속 협상을 해야 된다고 독려하기 때문이고 중재자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 정부가 그거를 했었던 시기가 아마 문재인 정부가 아니었던가 싶어요. 5년간 어쨌든 북한과의 대화의 끈을 유지하고 군인 한 명이 죽지 않았고 이런저런 합의를 통해서 이것을 어떻게 이행하느냐의 문제였지. 근데 이란은 어쨌든 그것을 복원하고자 하는 진일보된 협상을 계속 유지하고 있으니 거기에서 일반적인 함의를 끌어낸다면 한때는 악의 축에 있었던 이란과 북한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라크는 이제 바뀌었고요. 그 국가들과 매우 어쨌든 협상을 유지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 최종건 교수님의 페이스북을 제가 잠깐 보니까 이런 대목이 있었어요. 진짜 외교는 정말 어려운 것이다. 진짜 정말 강조를 2번이나 하셨어요. 사실 오늘 우리가 이 내용을 함께 하면서 그 외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그대로 대변하신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께 대표님 오늘 어떠셨습니까? 아니 저는 좀 더 깊이 있는 얘기를 듣고 싶어서 이거 끝나고 소주 한 잔 좀 모시고 싶은 그런 마음. 한 잔 가지고는 안 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오늘 그 첫 출연이신데 좀 정리의 의미로 시청자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라디오 방송은 종종 나가서 15분 이렇게 했는데 현안 중심이었다면 이렇게 긴 호흡으로 얘기하니까 많이 좀 이렇게 묵은 것을 좀 덜어냈다는 느낌이 들고요.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최종건 교수님 자주 좀 모시고 예. 얘기를 나눴습니다. 새로운 단골 출연자의 탄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세계와 경제를 담는 새로운 지식 플랫폼 메디치브라.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함께해 주신 우리 연세대학교 최종건 교수님 감사합니다. 구독과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그 시청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